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여자입니다. 얼마 전에 남편 회식 자리를 만든 적이 있었어요. 20명 정도의 상차림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체력적인 소모 또한 상당한데도 시모는 제 노력을 알아주는 것보단 오히려 상차림을 보더니 상처되는 말들을 거침없이 꺼냈어요. 시모의 말을 듣고 있던 저는 서운한 마음에 불만을 털어놨는데 그 순간 충격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시모와 저와의 갈등은 꽤 오래전부터 지속되고 있었어요. 남편과 10년의 결혼 생활 동안 시모 때문에 정신적 고통을 많이 받고 있었지만 그래도 남들 사는 거 다 똑같을 줄 알고 최대한 좋게 넘어가려 노력했었어요. 한 번씩 시모의 행동이 지나치다고 생각이 들 때는 저도 모르게 불만 섞인 말이 나왔었고, 그럴 때마다 집안에는 폭풍이 휘몰아쳤지만 시간이 지나면 시모는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저에게 다가와 서운해하는 감정을 풀어주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이 되다 보니 나중엔 시모가 또 반복해서 저에게 상처를 줄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거리를 뒀고 마음을 열지도 않았어요. 시모도 제가 가까이 다가가지 않는다는 걸 눈치채고 있었는지 기분을 풀어주려는 노력에도 감정의 변화가 조금도 없자 그때부터 시모의 행동은 상당히 거칠어졌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시댁에 최대한 가지 않는 거였죠. 이런 시간들이 너무 힘겨웠었고 남편과 진지하게 상의를 한 뒤에 당분간 시댁에 가지 않는 걸로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시모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줄 알았는지 제 기분을 풀어주려고 하는 것보단 거리를 둔다는 거에 분노했어요. 결국 참다 못한 남편도 집안의 장남이 어떠한 행사에도 참여하지 않자 다른 곳으로 화를 풀어냈어요. 동서가 저에게 전화가 와서는 불만을 쏟아내기 시작했고 화살이 동서들에게 갔다는 걸 알 수 있었죠. 형님, 언제까지 버틸 거예요? 그냥 먼저 와서 머리 숙이고 죄송하다고 그러세요. 형님 때문에 저희만 계속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어머님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형님이 없으니까 집안 꼴이 엉망진창이라면서 저 막내 동서에게 막말을 퍼부어댔는데 좀 전에 힘들게 땀 흘려 준비한 밥상을 뒤엎어 버렸다니까요. 이런 식으로 살다간 저까지 정신병에 걸리겠어요. 언제 올 거예요? 지금이라도 당장 와서 상황 정리 좀 해주세요. 동서도 어머님 댁에 안 가면 되잖아. 뭐하러 그렇게 힘든 길을 택하고 있어. 그냥 나처럼 영 끊고 살아. 크게 어려운 것도 아니더라고. 어차피 손해보는 건 어머님이야. 지금 내가 다시 어머님 댁에 고개 숙이고 들어가게 되면 나를 대하는 행동은 더 가해질 텐데 나는 더 이상 난리치는 꼴 못 보겠어. 한두 번도 아니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바뀌는 어머님 성격 솔직히 감당하기 너무 힘들잖아. 동서도 이번 일을 진지하게 생각해봐. 우리도 행복하게 좀 살아보자. 아유, 형님이야. 아주버님과 뜻이 같으니까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아예 선택권조차 없다고요. 저는 말을 안 해본 줄 아세요? 어머님 때문에 힘들다고 몇 번이나 말을 했는데도 제 말은 씨알도 안 먹혀요. 어머님 댁에 더는 가고 싶지 않다는 말을 꺼내자마자 유진 아빠가 뭐라는 줄 아세요? 자기 엄마 얼굴 안 볼 거면 차라리 이혼을 하자더라고요. 자기는 아주버님처럼 불효자가 되고 싶지 않다면서 엄청 효자인 척 하는데 제가 애들 놔두고 어떻게 이혼을 하겠어요. 동서도 등 돌리고 살고 싶어 하는데 서방님도 유진 아빠랑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형님이 있었을 때는 어머님이 어느 정도는 감당이 됐었는데 지금은 하도 난리를 쳐서 시댁에 가는 게 너무 두려워요. 형님이 그냥
어머님 히스테리 받아주면서 좀 참으면 안 돼요? 저보다 형님이 더 잘 버티잖아요. 동서, 미안한데 나도 감정이 있는 사람이야. 언제까지 어머님한테 당하면서 살 수는 없어. 동서도 이번에 진지하게 생각해봐. 나 지금 바빠서 먼저 끊을게. 제가 시모와 연을 끊어내서 그런지 온갖 히스테리를 동서들에게 풀고 있는 것 같았어요. 본인들도 저처럼 등 돌리고 싶어 했지만 시동생들이 반대 입장이라 동서들은 제대로 된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것 같아 보였어요. 그런 상황들을 들었을 때 안타깝긴 했지만 희망도 없는 시댁에 또다시 들어가서 시모에게 상처받고 싶지 않았어요. 10년 동안 참았으면 참을 만큼 참았다고 생각했었죠. 그런데 며칠 뒤 셋째 동서가 저희 집에 직접 찾아왔습니다. 형님, 오래간만이죠? 갑자기 찾아와서 많이 놀랐어요? 그래도 연락은 하고 왔잖아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고 있었는지 궁금하기도 해서 잠깐 들린 거예요. 우리야 뭐 항상 똑같지. 잘 지내고 있었어. 그런데 이 시간에 어쩐 일이야? 동서,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었어? 얼굴이 왜 그래? 좀 전에 집에서 한바탕 했어요. 저도 웬만하면 참고 넘어가려 했는데 지난주 주말에 어머님 댁에 다녀왔었거든요. 그런데 식사를 하시다가 갑자기 형님이 어머님과 연락 안 하고 지내는 거에 상당히 화가 많이 났는지 흥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둘째 형님이랑 제가 최대한 진정하시라고 애쓰고 있었는데 어머님이 저랑 둘째 형님도 연 끊고 지낼 거냐면서 화를 내며 물어보셨는데 앞에다 대고 시댁에 그만 오고 싶다는 말을 어떻게 꺼내요. 그런데 둘째 형님도 그동안 쌓인 게 많았는지 연 끊고 지내고 싶다는 말에 집안 전체가 난리가 났었어요. 어머님은 둘째 형님의 말을 듣자마자 상을 뒤집어 엎었고 안 좋은 말들이 오고 갔는데 아니 갑자기 지우 아빠가 제 생각도 둘째 형님과 같은 생각이냐면서 화살이 저에게 돌아오더라고요. 순식간에 저에게 집중이 된 상태였는데 둘째 형님이 솔직하게 얘기해도 된다는 말에 그동안 힘들었다는 말을 꺼냈어요. 어머님이 그 말을 듣자마자 뒷목을 잡더니 그 자리에서 쓰러지셨고 언제까지 속으로 숨기면서 살 수 없어서 형님이 왜 집을 뛰쳐나왔고 둘째 형님이랑 저도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든 걸 털어놨는데 갑자기 지우 아빠가 제 뺨에 손을 올리더라고요. 자기 엄마한테 상처 줬다며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저와 둘째 형님한테 막말을 퍼붓더라고요. 그날 둘째 아주버님도 우리 편은 아니었어요. 그렇게 부부관계까지 안 좋아졌는데도 어머님은 뭘 잘못했는지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둘째 형님네는 이혼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벌써 서류에 도장까지 찍었어요. 그리고 형님, 이거 보세요. 지우 아빠랑 지난주에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부부싸움이 계속됐는데 갑자기 흥분을 하더니 제 머리채를 잡아서 사정없이 바닥으로 패대기 치더라고요. 머리털이 한 움큼 빠져서 머리에 구멍이 다 났어요. 제 편이 되어줘야 될 사람이 제 머리채를 잡았다는 거에 저도 더는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이혼 도장 찍었어요. 형님이 먼저 결정한 거 정말 잘한 선택이에요. 아주버님이 옆에 있어서 이런 말 하는 게 좀 그렇지만 어머님 정신이 나간 것 같아요. 지금 사람이 아니라 완전 괴물이 되어버렸어요. 형님이 연 끊어버리고 나선 아예 이성을 잃어버렸다니까요. 제가 시댁에 왕래를 했을 때 동서들이 큰 피해를 입지 않았던 이유는 제 선에서 모든 걸 해결했었고 저 혼자 화를 삭혀서
동서들은 상처를 받지 않았었지만 이 모든 게 본인들의 업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제가 힘들 때 동서들은 본인들 일이 아니라고 편도 안 들어주었고 모른 척 하더니 제가 영 끊고 나서 본인들한테 피해가 오니까 그제야 제 마음을 알 것 같다며 후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떠한 위로도 해주지 않았어요. 그냥 말만 들어줄 뿐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막내 동서는 저에게 현재의 상황에 대해 알려준 뒤 집으로 돌아가려 했는데 막내 시동생이 저희 집에 찾아와서 현관문이 부서질 정도로 두드렸습니다. 야, 임마. 초인종을 누르면 되지. 늦은 저녁 시간에 왜 현관문을 발로 걷어차고 있어? 네가 왜 흥분을 했는지 대충 듣긴 했는데 그렇다고 여자한테 손을 올려? 아이씨, 형이 뭔 참견인데. 그 난리를 쳐놨으니 이런 일이 벌어진 거라고. 형이야말로 형수 하나 제대로 잡지 못해서 집안 전체를 무너뜨려 놨잖아. 형은 우리 집안 장남 아니야? 형수한테 질질 끌려다니기나 하고. 그러니 엄마가 화가 안 나겠어? 형수가 하는 짓이 마음에 안 드니까 욕을 얻어먹는 건데 형이 그 사이에 왜 끼어들어서 형수님 편을 들어? 형수가 내 마누라였으면 뼈도 못 추렸어. 어디 어른한테 목소리를 높이고 대들어? 그냥 죄송하다고 넘기면 그만이지. 그래서 너는 재수 씨를 저 꼴로 만들어 놓은 거냐? 재수 씨 꼴을 봐봐. 집에서 얼마나 난리를 쳤으면 우리 집으로 도망쳐 왔겠어? 상황이 어찌됐든 무력을 행사하는 건 잘못됐다는 거 몰라? 이혼 서류에 도장도 찍었다던데 법적으로 소송 들어가면 네가 무조건 불리해질 거라는 걸 알면서도 끝까지 가려는 거냐? 지금이라도 당장 재수 씨한테 용서를 구해. 애들 생각도 해야지. 우리가 잘못을 한 게 아니라 어머니의 행동에 문제가 있는 거라고. 한 가족이 됐으면 서로가 잘 지낼 수 있게 노력을 해야 되는데 어머니는 너희 형수 얼굴만 보면 잡아먹을 듯이 달려들었잖아. 말이 10년이지. 결혼생활 10년 동안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알아? 여보, 그만해요. 어차피 이제 와서 얘기해봤자 달라지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각자 상황이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르잖아요. 그런데 서방님, 이거 하나는 기억하세요. 어머님이 서방님의 인생 대신 살아주지 않아요. 지금 옆에 있는 동서와 자식들이 떠나면 서방님한테 남는 건 뭔데요? 서방님도 생각이 있다면 어머님의 행동이 잘한 게 아니라는 거 충분히 알고 있을 텐데요. 그리고 내가 봤을 때 서방님이 엄청 효자는 아닌 것 같던데 어머님 감당 되겠어요? 서방님이 동서한테 한 행동들에 대해서는 용서받기 힘들겠지만 여기에서 그만 멈춰요.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하지 말고요. 다 떠나가고 나중에 혼자 남겨졌을 때는 이미 늦은 거고 다시 되돌리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막내 동서는 제 옆에 찰싹 붙어선 시동생에게 막말을 퍼부었고 시동생도 시모의 행동이 잘한 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억지 부리지 않았어요. 동서는 친정으로 가겠다며 택시를 불렀고 시동생은 이런 상황들이 많이 답답했는지 한숨을 내쉬곤 집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이미 동서는 이혼 생각이 확고했는지 아이들을 친정집에 보낸 상태였어요. 불같은 성격에 행동부터 옮기는 시모와 그걸 똑 닮은 시동생 때문에 집안 전체가 쑥대밭이 되어버려 많이 답답했습니다. 어른이면 어른답게 행동을 해야 되는데 시모의 잘못된 행실이 불러온 결과에 이미 집안 전체가 무너져버린 상태였습니다. 결국 시모 때문에 동서내외는 이혼을 결정했어요. 시동생이 동서에게 손을 올린 행위에 대해서 법적 소송을 제기했고 시동생은 위자료와 친권까지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동서내외도
이미 금이 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혼 얘기가 오고 갔는데 시동생들이 왜 시모의 편에 서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어떻게 평생 등 돌리고 사냐며 불효자가 될 수 없다는 말을 꺼냈는데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어요. 더 이상 대화 자체를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시댁 집안에서 정상적인 사람은 남편밖에 없다는 게 안타까울 뿐이었죠. 그렇게 가족 전체의 균열이 무너져 내린 상태에서 시모의 곁에 며느리들이 다 떠나버리게 되니 심술이 났는지 남편이 일하는 병원에 시모가 나타났어요. 그날은 남편과 오래간만에 외식이 잡혀있던 날이었는데 시모가 병원에 오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었죠. 남편이 병원에도 찾아오지 말라고 했었거든요. 그만큼 남편의 행동은 단호했었는데 시모가 직업적으로 세 형제 중 남편이 제일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어서 저와 갈라서기 하고 싶었는지 병원에서 기다리고 있는 저를 보자마자 안 좋은 말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얼굴 안 본 지 꽤 됐었는데 전혀 달라진 건 없어 보였습니다. 딱 보니 내 아들과 외식하려고 나왔나 보구만. 그런데 이거 어쩌지? 오늘은 내가 먼저 약속을 잡아야 할 것 같은데 우리 아들과 할 말이 좀 있거든. 그이한테 연락은 하고 오신 거예요? 얼굴 안 본 지 몇 달 됐다고 그이가 기분이 어느 정도 풀렸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죠? 이렇게까지 하면 마음이 편하세요? 막내 동서는 이혼했고 둘째 동서는 별거 중인데 이혼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까지 해서 어머님이 얻는 게 뭔데요? 자식들한테 상처 주고 갈라서게 하면 기분이 좋으세요? 저도 사람이고 어머님한테 그동안 서운했던 일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안 좋은 감정이 터져 나온 건데 제가 왜 이렇게까지 단호하게 행동하게 됐는지 어머님의 행실을 되돌아보셨다면 다시 좋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는 충분히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은 이미 늦은 것 같네요. 내가 원하는 며느리상은 무슨 말을 해도 다 받아들이고 토달지 않는 걸 원했는데 너는 말끝마다 나한테 불만 섞인 말을 했었잖니. 나도 그런 너의 행동이 마음에 안 들었고 신경에 거슬리기 시작했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입 다물고 하면 되지. 너까지 게 감히 나한테 토를 다는데 내가 그런 행동을 지켜볼 수 있을 것 같니? 잘난 집안도 아니면서 의사인 내 아들 데려갔으면 내가 무슨 짓을 해도 감수해야지. 나는 오늘 무조건 내 아들과 대면해야 되니까 더 이상 신경 거슬리게 하지 마라. 시모와 안 좋은 대화를 주고받고 있는데 남편이 퇴근을 하려고 직원들과 함께 걸어오고 있었는데 직원이 이산 집에서 집들이 겸 회식을 하는 거냐고 물어보는데 그 말을 듣게 된 시모가 남편한테 다가가 이사까지 했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직원들은 분위기가 안 좋아지자 급하게 자리를 피했어요. 어머니랑은 상관없는 일이잖아요. 제가 그런 것까지 일일이 말씀드릴 필요도 없고요. 진료받으러 왔으면 다른 과에서 진료 받으세요. 저는 오늘 집사람과 외식을 하기로 했거든요. 병원도 바꾸든지 해야지. 제가 일하는 병원에 드나드는 거 상당히 불편하네요. 제 입에서 좋은 말 나오지 않을 거라는 거 모르는 거 아닐 텐데 연락 한 통 없이 무작정 찾아오는 거 상당히 불쾌하다고요. 뭐 때문에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기분으로 어머니랑 대면하고 싶지 않아요. 너 정말 너무한 거 아니니? 나보다 며느리가 더 중요하다는 거야? 내가 그동안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식으로 엄마 마음에 상처 주면 너는 마음이 편하니? 너를 낳아준 엄마 얼굴이 그렇게 보기 싫어? 이사까지 했을 거라곤 상상도 못했다. 오늘 여기 온 이유는 너랑 다시 좋은 관계로 풀어나가고 싶어서 왔는데
엄마랑 잠깐 시간 좀 보내줄 순 없니? 기니 할 말이 좀 있는데. 너희들 외식은 언제든지 할 수 있잖아. 너는 평생 동안 엄마 얼굴 안 보며 살아갈 수 있니? 저 관계를 풀어가기 전에 이 사람과의 관계가 먼저인 것 같은데요? 그리고 먼저 동생들 관계도 다시 예전처럼 돌려놓으세요. 그 전까지 얼굴 보기 힘들 것 같아요. 뭐가 우선인지 생각해 보시고 머릿속이 정리되면 그때 다시 오세요. 그럼 저는 할 말 끝났으니 애들도 기다리고 있어서 먼저 가볼게요. 남편은 단호하게 행동했고 그런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시모는 온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저를 노려봤어요. 이 모든 상황이 제 탓인 것 마냥 생각하는 듯 보였습니다. 사실 남편은 중학교 때 시어머니가 일찍 이혼해 두 시동생들만 데리고 집을 나가서 시모에 대한 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시부의 도움으로 악착같이 공부해 의대에 합격하게 된 거였죠.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시모는 달라질 것 같지 않았고 저희 부부는 그렇게 시모를 지나쳐 병원을 나왔습니다. 시모는 저희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끝까지 노려봤는데 며칠 뒤 충격적인 일들이 펼쳐지게 되었네요. 저희 부부가 이사를 했었던 건 시모 때문인 것도 있었지만 남편이 일하는 병원에서 집까지 교통편이 너무 안 좋아 아침만 되면 상당히 많이 막혔어요. 반대로 제가 일하는 회사의 교통편은 나쁘지 않아 이사를 결정하게 되었고 그렇게 새로운 지역으로 옮기면서 집들이 겸 회식을 저희 집에서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저희 집을 몰래 알아낸 시모가 음식을 한창 준비하고 있을 때 문을 두드렸어요. 역시 우리 아들이 능력이 좋아서 이런 멋진 주택까지 마련하고 정말 대단해. 내가 아들 하나는 정말 잘 낳았다니까. 음식 준비는 잘 돼가니? 그런 얼굴로 쳐다보지 마라. 네가 저번에 나를 무시하고 내 아들과 외식을 했을 때 끝까지 따라가 집이 어딘지 알아냈었다. 이사를 했다는데 한번 와봐야 하지 않겠어? 오늘이 집들이 겸 회식 날이라며 내가 오늘 병원에 잠깐 들려서 우리 아들과 같이 일하는 동료 의사에게 물어봤지. 20명 정도 온다고 하는 것 같던데? 병원 이사장까지 온다더만. 신경 바짝 써야 되겠어. 오늘이 앞으로 우리 아들 병원 생활하는데 중요한 자리가 될 것 같은데 음식 준비 대충 하는 거 절대로 용납 못한다. 어머님이 돌아가 주시는 게 저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무작정 찾아오면 그이가 집에 들어왔을 때 좋아하겠어요? 어머님이 하는 행동이 그 사람의 앞길을 막는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제가 알아서 준비할 거니까 방해하지 마시고 살펴가세요. 저 이런 기분으로는 음식 만들 수 없을 것 같네요. 나 신경 쓰지 말라니까. 집 구경이나 하고 나올 테니 너는 음식 만드는데 집중해라. 전에 살던 집보다 얼마나 좋아졌는지 한번 둘러볼까? 시모는 막무가내로 저희 집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마당에서 음식 준비를 한창 하고 있던 저는 시모가 들어온 순간부터 모든 게 일시정지가 되어버렸고 음식을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도 모른 채 집안에 들어간 시모가 신경이 쓰여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사람들을 데려올 시간은 가까워 오는데 시모 때문에 일이 진행이 안 되자 짜증이 난 저는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시모는 집안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전부 휘젓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다가는 그날 일정이 정말 꼬이게 될 것 같아 시모에게 그만 돌아가 달라며 현관문 밖으로 밀어냈는데 시모가 저를 밀치더니 작은 방에는 뭐가 있는지 궁금하다면서 문을 벌컥 열었어요. 시모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작은 방을 쳐다보다가
저를 바라보더니 눈이 아래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시모는 저를 보며 한마디 했어요. 너 임신했냐? 누구 허락 없이 임신이야? 지금 네 나이가 몇인데 임신을 하면 어쩌자고? 지금 애들 키우는 것도 벅차면서 셋째 임신까지 해? 임신하는 것까지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부부 생활하다 보면 예기치 않은 일들도 생기는 거죠. 다들 축하해 주는데 어머님은 뱃속에 손주가 생긴 게 상당히 마음에 안 드나 봐요. 어차피 어머님과 상관없는 일이니 그만 나가주세요. 지금 어머님 때문에 음식 준비하는 게 집중이 되지 않아서 너무 힘들어요. 내가 왜 나가니? 나는 오늘 내 아들과 저녁 한 끼 하고 싶어서 온 건데 나도 같이 할 수 있잖아. 내 아들 올 시간도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음식 준비가 얼마나 됐는지 한번 볼까? 예, 지금 이게 뭐니? 이걸 상차림이라고 준비해 놓은 거야? 이런 식으로 음식을 만들어 놓으면 누가 먹어? 돼지도 거들떠 안 보겠다. 시모는 마당에 펼쳐진 음식들을 보더니 손님이 오지도 않았는데 손으로 반찬을 주워 먹으며 간을 보기 시작했어요. 입에 들어갔다 나온 손을 다른 반찬 위로 올라가길래 더럽게 뭐 하는 짓이냐고 시모의 팔을 잡아챈 뒤 나가실 거 아니면 방해하지 말라며 시모를 강제로 자리에 앉히는 순간 시모가 어디서 어른의 팔을 함부로 잡냐고 임신을 한 저에게 발길질을 했습니다.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방어를 하지 못하고 시모의 발길질에 배를 맞으면서 뒤로 넘어졌고 식탁 테이블에 그대로 머리를 부딪혔어요. 시모는 발길질 한 번에 넘어가냐며 피식 웃고 있었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 넘어졌다가 저도 모르게 벌떡 일어났는데 멀미를 한 것처럼 어지러움이 느껴졌어요. 시모는 자리에서 일어나 휘청거리고 있는 저에게 사정없이 뺨을 올려쳤고 그대로 뒤로 넘어지려는데 시야가 검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바닥으로 쓰러짐과 동시에 대문을 열고 뛰어오는 남편이 눈앞에 보였고 시모는 우리 집안 먹칠하지 말고 자기 아들과 당장 갈라서라며 더한 짓도 할 수 있다면서 저는 시댁집안과 맞지 않는다고 귓속말로 속삭였어요. 남편이 어떻게 된 거냐고 시모에게 소리치는데 시모는 음식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쓰러졌다며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정신 차리라면서 제 얼굴에 조심스럽게 뺨을 쳤고 순간적으로 남편의 말이 지속적으로 제 귀에 들리면서 다시 정신을 차릴 수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좀 전에 저와 시모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전혀 알지 못한 상태라 시모에게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았고 제가 옆에 있는데도 거짓말을 하는 시모의 말에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분노가 끌어올랐는데 온몸에 힘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당장 병원부터 가봐야 할 것 같다면서 초점을 거의 잃었다며 뇌진탕 증세가 있는 것 같다고 저를 들쳐업었고 남편과 함께 온 동료 의사들의 도움을 받아 대문을 나가려는데 뒤늦게 들어온 병원 이사장님이 저를 부르며 달려왔어요. 그네야, 내가 너무 늦었다. 빨리 오고 싶었는데 차가 막혀서 너무 늦게 왔네. 이 노인네가 정신 나갔나? 임신한 몸인 걸 알면서 사람을 어떻게 이 지경으로 만들어? 그쪽이 저지른 행동이 대학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걸 몰라? 박 선생, 내가 전부 다 듣고 있었어. 출발 전에 우리 큰딸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박 선생 어머니가 그녀한테 손을 올렸고 막말을 퍼부었다고. 임신한 몸이라 간단한 반찬만 만들어 놓으면 나머진 내가 전부 준비해 가기로 했었는데 음식 맛이 형편없다면서 사려놓은 것도 없다고 임신한 사람한테 발길질하는 게 말이 되나? 자,
여기 아직까지 전화 통화가 연결되어 있지? 병원 이사장님과 저는 가까운 사이예요. 예전에 이사장님 댁에 초대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이사장님 시어머니께서 치매가 있으셔서 많이 힘들어 하셨었죠. 그때 잠깐 이사장님 시어머니를 뵌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갑자기 저를 보시더니 눈물을 흘리셨고 제 손을 잡더니 친손녀가 살아 돌아왔다면서 제 손이 닳도록 어루만지셨습니다. 그때 당시 모두가 놀랐었고 나중에 알고 보니 몇 년 전 이사장님의 큰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었는데 저와 약간 비슷하게 닮아 보여서 착각한 것 같다면서 제가 자주 곁에 있어드리면 좋을 것 같다고 부탁을 하셨어요. 나쁜 일도 아니고 좋은 일이라 이사장님 댁에 자주 갔었고 이사장님도 그때부터 저에게 큰애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왕래하면서 지내다 보니 어느새 이사장님은 저를 큰딸처럼 한 가족으로 대해주셨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엄마와도 나이가 비슷해서 저 또한 마음 열고 다가갈 수 있었죠. 그렇게 허물없이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었는데 이번에도 제가 임신한 사실을 아시고 많은 음식을 준비했다며 저보고 쉬라고 했었지만 그래도 손님인데 그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아 기본적인 음식들을 준비하면서 이사장님과 통화를 하던 도중에 시모가 들어온 거였어요. 저는 시모 때문에 정신이 없던 상태에서 전화 통화를 끊어야 하는 것도 깜빡하고 있었는데 이런 상황을 이사장님이 전부 다 듣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이사장님이 녹음한 통화 내용을 전부 다 듣게 되었고 남편과 시모의 두 남빛은 동시에 썩어 들어갔어요. 남편은 조용히 넘어가지 않을 거라며 저를 데리고 병원으로 이동해 치료를 진행했어요. 다행히 뱃속의 아이는 크게 문제는 없었고 저도 가벼운 뇌진탕으로 끝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모는 법적 처벌을 받기 위해 소송 중에 있어요. 이번에 저지른 일은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시모의 행동은 사람이 할 짓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마터면 저와 아이의 생명까지 잃게 될 뻔했던 아찔한 순간이었고 변호사는 법정에서 이사장님과의 통화 내용에 저의 임신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무력을 행사한 녹취록을 통해 시모의 행동이 의도적이었다는 걸 재판부에서 인정할 것 같다며 재질이 무겁게 내려질 거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남편도 이번 일을 통해 단단히 질렸는지 평생 얼굴 안 보고 살 거라고 하더군요. 저도 그걸 바라고 있습니다. 한 번 아닌 사람은 끝까지 아니라는 걸 이번 일을 통해 확실히 알 수 있었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양평에 살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제가 사연을 신청하게 된 이유는 그동안 끊어내지 못했던 지긋지긋한 시댁과의 관계를 정리하게 돼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어렸을 적부터 독립심이 강해서 성인이 되자마자 따로 나와 살았었다는 말을 들었었어요. 그리고 시댁 식구들과도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아 거의 연락을 안 하면서 지냈다가 저와 결혼을 하기 위해 5년 만에 처음으로 얼굴을 뵈러 가는 거라고 했었는데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남편이 왜 가족들과 관계를 끊어내고 살았었는지 처음 얼굴 보는 자리였는데도 어느 정도는 알겠더라고요. 남편의 얼굴을 보자마자 불만들을 쏟아내는데 옆에 있던 제가 당황스러울 정도였고 남편이 그동안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 마음이 안 좋았었습니다. 장남이었던 남편이 시댁에서 빠져나왔던 이유는 돈만 벌어다 주는 기계로 생각하고 있었고 아직 결혼을 하지 못한 시동생도 시부모처럼 성격이 좋은 편도 아니었습니다. 저희 가족들과 전혀 다른 모습들을 보게 되니 제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이런 집안에서 어떻게 살아왔을지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시댁 식구들의 말투는 비수를 꽂는 듯 평생 기억에 남을 상처를 남겨주었네요. 제가 여기 온 이유는 결혼식 문제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이제 이 사람과 결혼할 거니까 앞으로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며느리로 인정해주지 않았는데도 허락 없이 결혼식을 진행하겠다는 거니? 이 여자한테 아주 제대로 콩깍지가 씌었구만. 네가 어디를 가든 애빈내가 찾을 수 있다는 거 뻔히 알 텐데 이런 식으로 나와봤자 좋을 거 하나 없는 거 알면서 결혼을 통보하러 와? 너 제정신이냐? 오늘 이 사람과 인사를 드리러 온 이유는 그래도 큰아들인 제가 결혼을 하겠다고 왔는데 좋은 말을 해주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 얼굴 보자마자 뭐라고 하셨어요? 돈부터 달라면서요. 그동안 연락하지 않고 지낸 이유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도 5년 동안 얼굴 안 보고 살아왔으면 어느 정도는 제 입장을 이해해 주실 줄 알았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바뀐 건 전혀 없네요. 어떻게 얼굴을 보자마자 돈부터 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과 결혼하는데 말도 없이 식을 올렸다가 나중에 더 안 좋은 일이 생겨서 피해를 보게 될까봐 어쩔 수 없이 인사드리러 온 거였는데 정말 너무 하시네요. 그래도 처음 얼굴 보는 자리인데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저희 집안을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창피해서 얼굴을 들지도 못하겠다고요. 식은 제가 알아서 올릴 거니 평생 이렇게 사세요. 우리가 생활이 오죽 힘들었으면 돈부터 달라는 말이 나왔겠어? 네 동생이 너 대신 가장 역할을 해와서 여자는 아예 만나지도 못하고 살아왔었어. 그래, 맞아. 형 때문에 내가 왜 피해를 봐야 하는 건데? 가장 역할이 하고 싶지 않으면 먼저 태어나질 말던가. 형 대우는 받고 싶으면서 가족은 도와주기 싫어? 내가 그동안 가장 역할을 안 해왔어? 아니면 돈을 준 적이 없었어? 해달라는 거 다 해주면서 내 한 몸 희생하면서 살아왔었어. 그런데 방금 뭐라고?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고? 너는 꼴랑 5년 사회생활 했으면서 얼마나 대단한 일 했다고 지금 내 앞에서 생색내는 거냐? 나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사회생활 뛰어들었고 내 인생 희생하면서 살아왔었는데 고맙다는 말 한마디라도 해준 적 있었어? 두 분도 저에게 말 한마디 따뜻하게 건넨 적 단 한 번도 없었잖아요. 세월이 지나면 사람 성격도 바뀐다던데 어떻게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이런 식으로 저를 대하는 걸 보면 과거의 일을 후회하기는커녕 저에게 분노만 가지고 있었겠네요. 그러니 제 얼굴을 보자마자 그간 힘들었던 걸 보상받으려고 돈부터 달라고 했던 거 아니에요? 확실히 연을 끊던가 해야지. 정말 지긋지긋해요. 남편은 제 팔을 잡고 자리를 박차며 일어나더니 두 번 다시 얼굴 볼 일 없을 거라면서 시댁을 빠져나왔어요. 시모는 남편을 향해 집안 물건을 던졌고 그런 시모를 무시하며 차에 올라타 시댁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지인들 위주로 조촐하게 식을 올렸고 저희 가족도 거의 가족들 위주로만 소박하게 식을 진행했어요. 남편의 가족은 자리에 없었지만 차라리 남편의 판단이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만약 시댁 식구들이 한자리에 있었다면 안 좋은 분위기가 이어질 게 뻔했고 저희 부모님께 시댁 식구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어요. 부모님께 남편이 좋은 사람이라는 걸 각인시켜주기 위해 많이 노력했었는데 한순간에 물거품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았던 터라 저 또한 잘한 결정인 것 같았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도 남편 입장에 대해 충분히 이해해 주셨고 그렇게 큰 문제 없이 결혼식은 마무리할 수가 있었어요. 남편이 혼자 힘으로 마련한 신혼집에서 새 출발을 시작했고 행복한 신혼생활을 즐기면서
하루하루 행복하게 잘 살아왔었어요. 그런데 며칠 뒤 초인종 소리가 울리길래 인터폰을 확인해 봤는데 충격적이게도 시부모님과 시동생이 현관문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남편은 일을 하고 있었는지 제 전화를 받지 않아 고민 끝에 문을 열어드렸고 시댁 식구들과 두 번째의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 인사는 받지도 않고 거실로 들어오더니 거실 소파에 걸려져 있던 결혼식 사진을 보던 시모는 썩은 미소를 보이면서 저에게 한마디 했어요. 분위기는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와 다르지 않았죠. 우리 없이 결혼식 올리니까 좋았니? 아무리 등을 돌리고 산다 해도 결혼식만큼은 우리를 불렀어야지. 그래도 낳아준 부모가 참석해 줘야 되는 게 도리 아니니? 너희 부모님도 모르는 상황이 아니었을 텐데 전혀 문제 삼지 않고 결혼식을 진행시켰다는 건 우리 집안과 안 좋은 관계를 형성하겠다는 거잖아. 그건 오해세요. 저희 가족들도 이런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지만 그 사람 의견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고 최대한 존중해줬기 때문에 식을 올렸던 거예요. 그런데 여긴 어떻게 알고 오신 거예요? 그이가 말해준 적도 없을 텐데요. 설마 뒷조사 같은 거 하신 거예요? 오늘 왜 오신 건데요? 내가 저번에 얘기했을 텐데 아무리 벗어나려 해도 내 손바닥 아니라고. 사람 하나 찾는 게 어려운 줄 아나 본데 법적으로 내 아들이기 때문에 조금만 움직여도 쉽게 찾을 수가 있다. 결혼식 끄고 우리가 가지 않았던 이유는 건강상의 문제가 좀 있기도 하지만 가봤자 얼굴만 붉힐 테고 우리도 그런 감정 소모하고 싶지 않아 그냥 가지 않았던 거다. 그 대신 편안하게 식을 올릴 수 있게 해줬으니 그만한 대가는 지불해야지. 5년간 연락 끊고 금전적 지원 또한 전혀 지원을 해주지 않아. 우리 작은 아들만 고생했으니까 큰아들이 이제 집안의 가장 역할을 다시 해야 되지 않겠어? 사업으로 꽤 많은 돈을 벌었다던데 양평에 주택을 짓고 살 줄은 몰랐다. 우리가 사는 집은 너무 좁기도 하고 아파트라 많이 답답한데 이곳으로 옮기면 딱 좋을 것 같기도 하고. 너 생각은 어떠니? 네? 갑자기 여기로 옮기신다고요? 그건 말도 안 되죠. 저는 지금 연락도 없이 찾아오신 것도 많이 당황스러운데요. 일단 그이한테 전화부터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사업도 성공했으면 이제라도 효도해야죠. 그게 부모에 대한 도리 아닌가? 가족들 팽개치고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다예요? 내일 당장 짐 싸서 들어올 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래,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큰아들이 돈 좀 벌었다고 자기를 낳아준 부모와 등을 진다는 건 잘못된 거지. 그리고 이런 건 네가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지혜롭게 해결을 봐야지. 너도 등지고 사는 걸 바라는 거니? 이래서 여자는 부모가 봐야 한다 했는데 자기 고집대로 식까지 올려서 돌이킬 수도 없는 결과를 가져왔으니 나중에 분명 후회하게 되는 날이 올 것 같다. 딱 봐도 눈치도 없어 보이고 외적인 부분도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는데 둘이 길어야 2년 정도 살면 헤어질 것 같네. 너희들이 나를 무시하고 멋대로 산다면 아마 둘이 함께 살 수 있는 시간은 더 짧아지겠지. 분위기 파악하면서 행동해라. 시댁 식구들 모두 남편을 향한 불만들이 상당했어요. 시부가 저희 집을 알아낸 건 사업을 하고 있던 남편의 사업장에서부터 뒤따라와 집의 위치를 미리 파악해 둔 거였어요. 시부모의 목적은 오로지 돈이었고 그게 안 되면 저희 신혼집으로 무작정 이사 올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혼자선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 남편한테 도움을 요청했고
이런 상황을 뒤늦게 알게 된 남편은 허겁지겁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미 시부모와 시동생이 집안을 한번 휘저어서 난장판을 만들어 놓았고, 한 바퀴 둘러본 시모는 주방 쪽으로 들어가 냉장고 안에 있던 과일들을 전부 다 꺼내 거실로 가지고 나와 TV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이런 광경을 보게 된 남편은 목이 터져라 소리치면서 시댁 식구들을 밖으로 내쫓으려 했어요. 하지만 저희 집에 오려고 했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해서 그런지 꼼짝도 하지 않더군요. 남편은 원하는 게 뭐냐고 물어보게 되었고, 시모 입에서는 앞으로 꾸준하게 생활비를 통장에 넣어주면 좋겠다고 통장을 건네줬어요. 여기에다가 한 달에 한 번씩 최소 500 정도는 생활비를 넣어줬으면 좋겠다. 지금 하는 사업이 앞으로 발전 가능성도 높고 매출 상승도 엄청나다면서 월 500은 줘야 먹고 살만하지. 그 정도 맞춰주면 앞으로 너를 귀찮게 하지도 않으마. 너 동생이 5년간 연락 끊고 지냈을 때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었는지 아니? 남들 다 아는 결혼도 못하고 부모 먹여 살리겠다며 생산직에서 교대 근무하는 모습을 봤을 때 엄마인 내 마음이 찢어질 정도로 아팠었어. 우리 집안의 장남인 네가 해야 될 일을 적은 놈이 하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 너는 이제 결혼도 했고 사업도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으니 이제는 해야 될 도리 하거라. 어머니는 저를 낳아주신 이유가 뭐예요? 돈 벌어다 주는 기계가 필요했던 거예요? 20살 때부터 쉬지 않고 일해왔었어요. 두 분 다 경제적인 활동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거 알고 있었는데도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제가 벌어오는 돈으로만 생활했잖아요. 아버지는 뒤에서 뭘 하셨는데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중풍 핑계 대면서 여기저기 아프다고 일할 생각도 전혀 없었잖아요. 맨날 제 앞에서 동생만 이뻐해주고 밖에서 고생하고 들어온 저에게는 따뜻한 말 한마디보다 잠잘 시간에 밖에 나가서 돈이나 더 벌어오라고 오히려 쉬는 꼴을 못 봤잖아요. 그래도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나중에 저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 정말 힘들게 참고 살아왔었는데 결과적으로 저에게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어느 날 몸살이 한번 크게 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방에서 나오지도 못한 채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움직여야 한다면서 저에게 돈 벌어오라고 오히려 등을 떠밀었잖아요. 그때 확실히 알 수 있었어요. 저를 아들로 생각해주는 게 아닌 돈 벌어오는 기계로 생각하고 있다는 걸 온몸으로 느꼈고 2번 다시는 마주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제 제 인생에서 제발 빠져달라고요. 너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있는데 그럼 다들 굶어 죽으라는 거야? 내 한쪽 다리도 성치 않고 네 애비도 정상이 아닌데 네가 장남이면 몸이 부셔져도 가족을 위해선 희생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지. 몸살 정도야. 시간 지나면 괜찮아지는데 아플 때마다 쉬면 벌어오는 돈이 적어지니까 생활에 지장이 생기게 되잖아. 나는 가족을 위해 등 떠밀었던 거고 지금도 그때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생각해 본 적 없다. 그래서 지금 생활비로 월 500만 원씩 안 맞춰 주겠다는 거야? 네가 없는 동안 얼마나 궁핍하게 살아왔는지 알아? 당장 토해내거라. 저기 어머님, 저도 이 사람한테 들은 게 있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데요. 왜 이 사람한테만 금전적인 요구를 하는 거예요? 장남이면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법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줬다는 이유 하나로 부려먹으려는 건 잘못된 생각이죠. 도련님은 뭐하고요? 사지 멀쩡하면 이래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두 분 다 생각보다 상당히 건강해 보이시는데요. 돈이 급하시면 본인들이 직접 일을 해서 벌었으면 되잖아요.
이 사람도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저희 결혼했고 앞으로 모든 일을 함께 헤쳐나가야 하거든요. 이 사람 앞에서 억지 부리는 거 저도 더 이상 조용히 넘어갈 수 없겠네요. 이제 그만하고 나가주세요. 아무 말 하지 않고 남편과 시댁 식구들의 대화를 듣고 있던 저도 더 이상은 못 들어줄 것 같아 시모의 말에 반박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그동안 충분히 노력해왔다는 걸 저도 알기 때문에 더 이상 해줄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남편의 편에 서서 문제가 되는 행동들에 대해 지적을 했어요. 제가 갑자기 끼어들게 되자 시부모는 당황했는지 표정이 안 좋았고 흥분한 시모는 화를 가라앉히지 못했지만 할 말은 해야 될 것 같아 절대로 고개를 숙이지 않았어요. 시모는 그런 저를 보면서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고 분위기가 심각해지고 있자 남편은 그 자리에서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싸움이 날 것 같다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시부모와 시동생은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자 얼굴을 붉히면서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며 집으로 돌아갔어요. 시댁 식구들이 한번 왔다 간 것뿐인데 온몸에 기가 빠져나갔는지 힘이 없었고 저는 어른한테 대들었던 적이 처음이라 몸이 떨려오고 있었죠. 그날 이후 시부모와 시동생은 매일같이 저희 집에 찾아와 시위를 하듯 돈을 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남편은 투명인간 취급하라면서 무시를 했는데 그럴수록 점점 상황은 악화되어 갔고 시모는 분노가 치밀었는지 남편과 함께 일을 마치고 집으로 들어가려던 그때 시모가 갑자기 뒤에서 제 머리채를 잡으며 한바탕 난리를 쳤어요. 저 때문에 남편이 지갑을 열지 않는 거라면서 제가 사라져야 될 것 같다며 원하는 걸 얻지 못하면 물리적으로 행동하겠다고 머리채를 잡아 사정없이 흔들었어요. 저도 한 성격했던 사람이라 그동안 많이 참고 있었는데 시모의 행동은 도가 지나친 것 같아 그 자리에서 시모를 엎어치기로 넘어뜨렸어요. 대학 시절 학업 스트레스 때문에 활동적인 운동을 찾다가 유도를 배운 적이 있었는데 잠깐 취미로 하려 했던 게 대학 시절 내내 하게 되었죠. 이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던 시모는 엎어치기를 당한 뒤 엉덩이가 그대로 바닥에 내리꽂히게 되자 상당히 고통스러웠는지 집 앞 마당에 뒹굴면서 비명을 질렀어요. 시동생은 뭐 하는 짓이냐고 저를 향해 걸어오길래 제가 다시 포즈를 잡으니 접근하지 못하고 시모를 부축해 주었습니다. 시모는 절대 그냥 넘어가지 못한다며 법대로 처벌하겠다고 하자 남편이 마당에 설치되어 있는 CCTV를 손으로 가리켰어요. 남편도 원하는 바라며 법적으로 해결하는 게 좋겠다면서 변호사 선임할 돈은 있냐고 목소리를 높였고 분위기가 저희 쪽으로 기울자 시모는 후회할 짓 한 거라면서 저를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노려본 뒤 그 자리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한동안 저희 앞에 나타나지 않았고 남편은 시모가 제 머리채를 잡은 거에 대해 법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거냐는 말에 그냥 넘어가기로 했어요. 저도 시모를 패대기 쳤기 때문에 당한 만큼 돌려줬다 생각했었고 더는 저희 앞에 나타나지 않아 상황이 해결된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사람 일이라는 게 한 치 앞도 모른다고 저에게 말도 안 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이번 장마 때 엄청나게 많은 비가 내려 많은 분들이 피해를 봤었잖아요. 저희가 살던 동네에서도 물난리 때문에 피해를 많이 봤었는데요. 다리가 잠길 정도로 비가 많이 내렸었고 산사태로 인해 여러 집들이 안 좋은 상황을 겪고 있었는데 남편한테 전화가 왔어요. 걱정되는 마음에 별일 없냐고 물어보니 집에 거의 다 왔는데 차가 갑자기 물에 잠겨 시동이 꺼져서 차를 버리고 걸어가는 중이라며
현재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려줬었어요. 남편은 거의 다 도착했으니 걱정하지 말라면서 전화를 끊었는데 한참을 기다려도 남편은 집에 오지 않았고 전화기는 꺼져 있는 상태였어요. 불안한 마음에 집 밖으로 나가서 기다렸지만 이미 다리가 잠겨 있어 남편이 도착해도 올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된 상황인지 전혀 파악이 되지 않다 보니 불안한 마음은 점점 커졌고 남편은 다음날 날이 밝았는데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뉴스에서는 상당수의 실종자들이 생겨났고 연락 한 통 없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남편도 그들 중 한 명이 됐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떨리는 손으로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어요. 실종자들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이 진행 중이긴 하지만 물이 빠지지가 않아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다며 연락을 기다리라고 했지만 집에서 남편이 오기만을 기다리기에는 상황이 너무 심각했던 터라 저는 다음 날부터 밖에서 남편을 찾아다녔어요. 그리고 남편의 차가 떠내려가 전복되어 있는 걸 발견하게 되었고 그 주위를 한참 동안 찾아봤지만 남편의 흔적은 어디에도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남편도 뉴스에 나오는 실종자들처럼 신고를 할 수밖에 없었지만 살아있을 거라는 희망을 놓지 않았어요. 저 혼자 놔두고 갈 사람은 아닐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앞에 금방 나타나 줄 것 같았던 남편은 하루 이틀이 지나고 어느새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지나도록 나타나지 않았어요. 경찰분들은 아무래도 저희 남편이 물살에 휩쓸려 세상을 떠난 것 같다는 충격적인 말을 꺼냈습니다. 수색 작업은 계속되겠지만 일주일 동안 나타나지 않았다는 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결과라며 저에게 절망을 안겨주었고 이 소식을 듣게 됐는지 시댁 식구들이 저희 집으로 급하게 달려왔어요. 시모는 저를 보자마자 달려들더니 자기 아들 살려내라며 머리채를 잡아 패대기를 쳤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을 했어요. 시부는 경찰들과 대화를 이어나갔는데 실종된 지 일주일이 지났으면 생존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할 것 같다며 세상 떠난 남편을 찾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닐 거라고 시부와 한참 동안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저는 어디에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을 거니 더 기다려봐야 한다고 했지만 시모는 제 말에 더 화를 냈어요. 네 년이 내 아들을 2번 죽이는 거냐? 경찰분들도 생존했을 가능성이 적다잖아. 일주일이나 지났다. 살아있었다면 너한테 제일 먼저 연락을 했겠지.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일주일이야. 너만 아니었으면 이런 일도 없었다고. 쓸데없이 더 시간 끌지 말고 사망신고 처리해라. 경찰도 인정하는 부분이잖아. 그렇게는 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을 제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서류 작성하지 않을 거예요. 어머님이야말로 여긴 왜 찾아온 거예요? 그동안 잘해준 적 한 번도 없으면서 왜 오열하는 건데요? 돈 벌어올 사람이 없으니까 그게 많이 아쉬웠나 봐요. 그 사람은 온갖 상처만 받고 세상을 떠난 거라고요. 그래서 뭐 어쩌자는 건데? 결과가 나왔잖아. 생존을 했으면 연락이 왔겠지. 일주일 동안 어떠한 흔적도 없이 연락 한 번 없었다는 게 말이 되냐? 내 아들 사망신고 내가 직접 하겠다는데 네가 왜 하란 말아야?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너한테 결정권이 있을 것 같아? 내일 사망신고 처리하지 않으면 내가 다음날 직접 하마. 이것도 최대한 배려해 준 거니까 이제 그만 고집 부려라. 그리고 너도 이제 살 길 찾아가. 여긴 우리 아들 집인데 네가 있을 곳은 아니지. 시부는 저를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가로막았어요. 시동생과 시모도 이 모든 상황이 저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며
분노하고 있었고 자기 아들이 세상 떠난 게 전부 제 탓이라면서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서로가 가진 아픔이 달랐기 때문에 시댁 식구들의 마음도 이해하려 했지만 전에 있던 상황들이 다시 제 머릿속에 떠올라 경찰들이 보는 앞에서 난리를 쳤고 시댁 식구들과 몸싸움이 벌어지자 경찰들이 중간에서 이런 문제를 중재해줬어요. 경찰은 사망 신고가 되지 않았고 법적으로 제가 남편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이 집은 아직 제 권한에 있는 거라며 저를 집 안으로 들여보내주었습니다. 시부모님과 시동생은 저를 상대로 법적 소송에 들어갈 거니 조만간 다시 얼굴 볼 일 있을 거라면서 그렇게 집으로 돌아갔어요. 믿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사망 신고를 해야 되는 건지 혼란스럽고 너무 마음이 안 좋았어요. 이제 막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된 저로선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었죠. 그리고 며칠의 시간이 더 지난 뒤 생존자들을 찾았다는 뉴스 소식을 들었지만 살아있다는 좋은 소식보단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나게 됐다는 뉴스를 접하게 되었고 저는 정신이 반쯤 나가서 남편도 더 이상 돌아올 수 없을 것 같아 사망신고 절차에 대해 물어보려고 주민센터를 찾아갔는데 사인에 대한 정확한 서류들이 있어야 한다는 말에 침수로 인한 사고로 실종이 되었을 경우라도 남편의 존재가 확인이 되어야 한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망신고가 급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또 한참 서 있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집에 도착하는 순간 제 두 눈에 목격된 황당한 광경이 펼쳐졌고 시댁 식구들에게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질렀어요. 저희 집 대문에 남편 이름의 문패를 떼어내고 시댁 식구 이름의 문패로 싹 바꿔 놓았습니다. 시모는 저에게 다시는 자기 아들 집에 발붙일 생각하지 말라며 문 앞을 다시 가로막으면서 남편이 남기고 떠난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제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패를 떼어버리기 위해 시댁 식구들과 몸싸움을 벌였고 시부와 시동생은 그런 저를 강하게 밀어 넘어뜨렸습니다. 남편이 세상 떠난 것도 정신적으로 힘든데 시댁 식구들은 눈앞에 보이는 남편의 재산이 더 중요한지 기생충처럼 달라붙었어요. 이런 힘든 상황들이 결국 이성을 잃게 만들었는데 그 순간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소리를 지르면서 바닥 보수 공사를 위해 쓰이던 불도저를 몰고 저희 집 대문을 향해 돌진하고 있었습니다. 그 불도저는 시댁 식구들 코앞에까지 밀고 들어왔고 순식간에 벌어진 상황에 경악을 하고 있는데 불도저에서 내린 사람을 보자마자 저는 너무 놀라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믿을 수 없어 몇 번이고 눈을 비비며 재차 확인을 했어요. 죽었던 남편이 나타난 거였습니다. 제 속을 태우던 남편은 저를 부축해 일으켜준 뒤 시댁 식구들 앞으로 걸어가 시부와 시동생을 향해 사정없이 주먹을 올렸어요. 그리고 주머니에서 물건 하나를 들어 올린 뒤 남편의 한마디에 경악을 했고 옆에 있던 경찰들이 시댁 식구들을 포위했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돈 욕심이 나도 그렇지 어떻게 나한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 일부러 때를 기다리고 있었지? 자가시동이 꺼져서 나오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나를 차로 밀어버렸잖아. 그 충격으로 나는 다리 쪽으로 빠져서 물살에 휩쓸려 떠내려 갔었다고. 그때 내가 차 안에 있던 사람들의 얼굴을 아주 똑똑히 기억하고 있어. 아예 작정하고 나를 세상 떠나게 만들려고 밀어버린 거겠지. 내가 왜 지금까지 모습을 안 보여준 줄 알아? 내가 가지고 있는 증거물이 많이 없어서 제대로 된 법적 처벌을 못할까봐 최대한 증거물을 확보하기 위해 지금까지 모습을 나타나지 않고
뒤를 캐고 다녔어. 당신한테까지 숨긴 건 미안하지만 만에 하나 내 존재가 발각이라도 될까봐 어쩔 수 없었어. 정말 미안해. 그런데 마지막에 결정적인 증거 하나를 손에 넣을 수 있었거든. 당신이 집을 비운 사이 나는 집 안에 들어가 영상물을 녹화했고 셋이서 나눈 대화 모습까지 전부 다 찍어놨었거든. 그리고 추가적으로 배차장으로 버려졌던 차량까지 확보해서 그 안에 있던 블랙박스까지 손에 넣었어. 침수로 인해 훼손이 돼서 복구하는데 시간이 걸렸지만 나한테 범행을 저질렀다는 충분한 증거물이 될 수 있는 영상을 복구할 수 있었다고. 내가 돈을 주지 않는다고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는 게 부모로서 할 짓이야? 당신들은 인간도 아니야. 남편이 가지고 있던 증거물은 경찰들에게 넘겨져 확인을 하게 되었고, 저도 영상들을 같이 보게 되었는데, 시부모와 시동생의 계획적인 범행들이 전부 들어 있었어요. 영상 안에 있던 세 가족 모두 급하게 준비한 범행이었고, 남편이 계속 모습을 나타내고 있지 않자 집안에서 대화를 주고받았었죠. 아버지, 정말 괜찮겠죠? 일주일이나 지났는데 나타나지 않는 걸 보면 분명 형은 이미 끝난 것 같은데. 그럼 형 사업은 제가 맡아서 하면 되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운영하냐? 그냥 처분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지. 아직 끝나지 않았어. 며느리를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 중이야. 내 아들과 결혼을 했기 때문에 재산이 며느리한테 넘어갈 거고, 우리가 법적 소송을 제기하겠지만 많이 불리한 상황이니 또 다른 사고를 하나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며느리 속을 긁어 놓아야 되겠지. 일단 문패 하나 준비하자. 그래서 우리 집인 것 마냥 행동하면 흥분해서 난리치겠지. 그럴 때 몸싸움을 벌이다가 나중에 사고사로 위장해서 범행을 저지르면 될 것 같다. 의도적인 범행 동기보다 사고사가 법적 처벌은 덜 받게 된다고 들었거든. 그렇게 계획하도록 하자. 정말 괜찮겠지? 나 꿈에서 아들이 살아서 돌아오는데 무서워 죽겠어. 그때 당신이 운전해서 순간적으로 다리 밑으로 떨어뜨렸을 때 솔직히 나 마음이 안 좋았어. 당신은 당신 친아들이 아니라지만 나는 내 속으로 낳은 내 자식이라 마음이 어땠겠어? 엄마도 동조한 범행이었잖아요. 왜 이제 와서 그러는 건데? 이미 불은 엎질러졌고 되돌릴 수 없어요. 경찰들이 하는 말 들었죠? 일주일이면 생존 가능성이 없다잖아요. 잠깐 보게 된 영상 속에 담긴 내용은 충격적이었고,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는 거에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한 저는 시댁 식구들을 향해 줄따기를 올려쳤어요. 남편은 알고 보니 시부의 친자식이 아니었어요. 남편이 2살 때 시모가 재가를 하면서 남편도 시부를 친부로 생각하고 살아온 눈치였는데, 일로 모든 게 밝혀져서 얼마나 정신적인 충격과 배신감이 컸겠어요. 그렇게 겨우 살아 돌아온 남편은 쓰레기 같은 그 인간들을 상대로 현재 법적 소송 중에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그 인간들을 절대로 용서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사건이 해결되면 저희는 다른 나라로 이민 갈까 생각 중입니다. 이곳에선 안 좋은 기억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요. 돈 때문에 사람 목숨까지 해할 수 있다는 건 뉴스에서나 봤었는데, 제 현실에서 제가 겪게 될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남편과 이혼한 지 3개월이 넘었고 숙려 기간도 끝이 난 상태라 법적으로 완전한 남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때의 충격에서 벗어나지는 못했지만 시간이 약이라고 하루빨리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남편과 6년 결혼 생활 끝에 정리를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어느 순간부터 저와 엄마를 대하는 행동들이 눈에 띄게 달라졌고 그런 모습들이 너무 큰 상처로 돌아와 이혼을 고민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동안 정말 열심히 살아왔었는데 한순간에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되는 하나의 사건이 있었고 절대 용서할 수 없는 남편의 충격적인 행동은 결국 경찰까지 동원하게 만들었죠. 문제가 시작된 건 엄마가 교통사고를 당하게 된 이후 한동안 병원에 입원을 하셨었는데 남편과 시어머니가 병문안을 왔었어요. 당연히 저희 엄마를 걱정해주고 몸 상태는 어떤지 그런 것들을 물어보실 줄 알았는데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말을 듣게 되었고 시모의 한마디에 너무 놀란 저는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충격을 받아 생각 없이 뱉은 시모의 말에 안 좋은 감정을 표출했어요. 딱 봐도 엄마의 상태가 어떤지 뻔히 보이는데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누구나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돈이 궁하다 보면 몸으로라도 때워야 되겠지. 그런데 그거 몇 푼 벌려다가 세상 떠날 수도 있다는 거 모르는 건 아니시죠? 제가 봤을 때 일부러 차랑 부딪히는 척 연기를 해서 보험금 타먹으려고 한 것 같아 보이던데 단순 접촉 사고라면서 굳이 입원까지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이참에 정밀검사도 좀 받고 병원에서 푹 쉬면서 때 되면 삼시세끼까지 나오니까 잘 됐다 싶었겠죠. 어머님, 저희 엄마 걱정되셔서 병문안 오신 거 아니에요? 보험금 타먹으려고 술을 쓰는 거라뇨. 아니, 무슨 그런 말을 하세요? 쓸데없는 말씀하실 거면 왜 오신 거예요? 저희 엄마 좌측 갈비뼈 3군데에 금이 갔고 발등에도 금이 가서 최소 한 달은 꼼짝없이 누워만 있어야 한다고요. 이만하길 다행인 건데 지금 보험 사기라고 하셨어요? 아니. 우리 엄마는 보기에 멀쩡해 보이시니까 큰일이 아닌 줄 아셨나 봐.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너무 열내지 마. 우리 엄마도 하루빨리 건강을 되찾길 바라신다고. 내가 당신한테 전화했을 때 우리 엄마 상태에 대해 설명해 줬었잖아. 병원에 오기 전에 어머님한테 미리 말씀 안 드렸어? 상식적으로 걱정부터 해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단순 접촉사고라 해도 사람 생명에 위협이 있었던 일이에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어머님이 교통사고로 입원했는데 보험금 타먹으려고 계획적인 범행을 저지른 거 아니냐고 의심하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저희가 돈이 없다 해도 그런 짓을 저지르진 않는다고요. 그런 말 할 수도 있는 거지. 너무 열내는 거 아니니? 나는 그냥 겉보기에 멀쩡해 보이고 사돈어른 돌아가신 지도 벌써 몇 년 됐으니 돈이 좀 쿵해졌나 보다 생각했지. 아니면 그만인 거지. 왜 화를 내고 그래? 어찌됐든 크게 다친 건 아닌 것 같고 얼굴도 봤으니까 저는 약속 때문에 먼저 가보겠습니다. 저희 엄마가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병문안 와서 한다는 말이 보험금 타먹으려고 일부러 사고를 낸 거 아니냐는 말을 했을 때는 기분이 정말 안 좋았어요. 거기에 더해 남편까지 시모를 두둔하니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오게 되었죠. 이런 상황 속에서 시모는 급하게 자리를 뜨고 제 옆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던 남편은 눈치도 없이
저희 엄마 저녁 식사는 언제 나오냐고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퇴근하자마자 병원으로 바로 왔더니 배가 고프다며 엄마가 교통사고로 입맛이 없으면 그 식사 자기가 먹으면 안 되겠냐는 어이없는 말을 꺼냈습니다. 남편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말을 하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이미 시모 때문에 1차적으로 기분이 상한 상태에서 남편이 2차로 제 속을 뒤집어 버렸고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저는 남편을 끌고 병실 밖으로 나왔어요. 남편의 생각 없는 행동에 실망을 크게 한 저는 당장 집으로 돌아가라며 화를 냈고 남편은 저에게 손을 내밀면서 돈 좀 달라고 하더군요. 가는 길에 저녁이라도 좀 사 먹게. 돈 좀 줘봐. 집에 가면 먹을 거 없잖아. 장모님 저렇게 되셔서 집에 밥도 안 차려놨을 거 아니야? 한 2만 원만 줘봐. 오래간만에 짜장면에 탕수육 좀 시켜 먹게. 나 내일부터 다시 일하게 됐으니까 2만 원 정도는 줄 수 있잖아. 나도 당신한테 돈 달라고 하는 거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이번엔 또 무슨 일인데? 어차피 또 몇 달 하고 그만두겠지. 내가 그동안 당신을 봐왔는데 모르겠어? 이번에는 제발 부탁인데 6개월은 좀 넘기면 안 될까? 이번엔 느낌이 좋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아마 이곳에서 아예 자리를 잡게 될 것 같아. 집안의 가장인 나도 그동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얼마나 힘들었는데. 당신은 일하고 있는데 나는 집에서 놀고 먹기만 해서 맨날 눈치만 보였었다고. 이번에 나 한방병원에서 일하게 됐어. 단순 업무 처리인데 보수가 꽤 괜찮은 것 같아. 다른 거 다 필요 없으니까 그냥 진득하게 오래만 다녀. 그게 내가 바라는 거야. 자, 여기 2만 원. 솔직히 지금 기분 상태론 주고 싶지 않은데 집에 차린 것도 없고 밥값 안 주면 어머님한테 또 얘기해서 상황이 안 좋아질까 봐 주는 거야. 나도 이번이 아마 마지막이 될 것 같아. 당신이 별 이유 없이 또 그만둔다면 그땐 우리 관계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게 좋겠어. 우리 딸 지우도 이제 5살이야. 앞으로 돈 들어갈 곳 얼마나 많은데 나 혼자 버는 걸로 생활하는 게 얼마나 버거운지 알아? 차라리 이렇게 살 바엔 이혼하는 게 좋을지도 몰라. 당신한테 나가는 돈만 줄여도 우리 지우한테 뭐라도 하나 더 해줄 수 있잖아. 나 정말 마지막으로 기회 주는 거야. 알았어. 알았다고. 당신은 어떻게 얼굴만 마주하면 잔소리냐? 누구는 이런 식으로 살고 싶은 줄 알아? 나도 남들한테 떵떵거리면서 살고 싶어. 남편은 제 손에 들려있던 2만 원을 낚아챈 뒤 뒤도 안 돌아보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남편만 보면 한숨밖에 안 나왔고 답답하기만 했었어요. 6년의 결혼 생활 동안 일자리만 수없이 옮겨 다녔었죠. 단순 사무직부터 생산직, 주유소, 편의점, 배달일 안 해본 게 없을 정도였는데 하나를 진득하게 하지 못하고 꼭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일을 그만두게 되었고 쉬는 기간이 짧은 것도 아니었어요. 길면 쉬는 날이 6개월은 넘어갔었으니까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집에서 쉬고 있으면 집안일이라도 도와줄 수 있는 건데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먹은 건 제때 치우지 않아 밥그릇에 달라붙어 있는 밥풀은 말라 비틀어져 있고 아이는 방치해 두고 소파에 누워서 잠이나 퍼질러 자는 남편 때문에 몇 번이나 이혼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런데도 참고 있었던 건 제 아이가 이제 5살밖에 안 됐고 언젠가는 남편도 정신 차리고
적성에 맞는 일자리 찾아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 하나로 기다려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남편은 마지막이라고 했던 일자리를 그만두게 되었죠. 그래서 더는 함께 살기 너무 힘들다고 속에 있던 말들을 전부 다 꺼내놓게 되자 제 말을 듣던 남편이 꽤 큰 충격을 받았는지 다음 날부터 일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것도 오래가지 않을 것 같아 큰 기대는 하지 않았었고 한방병원에서 일자리를 구했다며 밥값을 받아갈 때 이번이 마지막이 될 것 같았어요. 최소 1년도 다니지 못한다면 남편과는 정리하기로 마음먹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한방병원에서 일을 하게 되었고 엄마는 병원에서 충분히 치료를 받은 뒤 퇴원을 하셨어요. 아빠가 암으로 돌아가시지만 않았어도 저희 집안이 무너지는 일은 없었을 텐데 집안의 버팀목이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 아빠가 세상을 떠나신 뒤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빠가 살아 계셨을 때는 시어머니도 입을 함부로 놀리지 않았었는데 아빠가 떠나시고 엄마 혼자 남게 되자 시모는 저희 엄마와 가끔 얼굴을 마주할 때면 은근히 무시하는 말투로 상처를 줬어요. 엄마가 착해서 한 귀로 흘려 넘기는 거지. 성격 좀 있는 사람이었으면 시모의 머리채를 잡고 난리를 쳤을 겁니다. 병실에서 시모가 생각 없이 뱉은 말에 제가 오히려 욱할 정도로 개념 없는 행동을 자주 보였어요. 남편도 문제지만 시모도 그동안 남편과 결혼 생활을 지속해 오면서 저를 너무 힘들게 했었기 때문에 그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컸었어요. 여러 가지로 시댁과 마찰이 많았던 터라 버티는 건 이미 한계를 넘어선 상태였어요. 그렇게 힘든 날들을 보내는 동안 남편은 새로 취업한 한방병원에서 꾸준히 일을 했었고 2달 동안 아무 일 없이 잘 다니고 있는 모습을 저에게 보여줬어요. 제가 힘들어한다는 걸 알기라도 하는 듯 열심히 다니고 있는 모습이 어느 정도 화를 가라앉히게 만들었습니다. 시모는 엄마가 입원했을 때 병문안 온 이후 제가 일부러 찾아뵙지 않았어요. 시모에게 안 좋은 감정 상태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굳이 먼저 연락드릴 필요 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조용히 지내고 있었는데 병원에서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을 했던 엄마가 몸이 좀 불편하신지 교통사고 후유증을 호소하셨어요. 병원에서 처방해준 약을 먹으면 좀 괜찮아지긴 한데 그것도 일시적일 뿐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여기저기 많이 쑤시고 두통 때문에 잠도 잘 못 주무신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한 끝에 한방병원을 가보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고 남편이 일하고 있는 곳으로 엄마를 모셔갔어요. 엄마는 아빠가 돌아가시고 저희 집 근처로 이사 오셔서 남편이 일하는 한방병원이 제일 가까워 일단 그곳에서 진료를 받아보기로 했던 거였죠. 그런데 남편이 일하는 병원에 도착을 하는 순간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아니, 사돈이 여긴 또 무슨 일 때문에 오셨어요? 제 아들이 여기에서 일하는 걸 알고 혜택이라도 좀 받으려고 오신 거예요? 이제 막 2달 된 제 아들한테 그런 부탁하면 일하는 동안 얼마나 눈치가 보이겠어요? 다른 한방병원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제 아들 일 좀 편하게 할 수 있게 그냥 좀 놔두세요. 어머님, 얼굴 보자마자 무슨 그런 말을 하세요? 지우 아빠가 하는 일이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혼자서 흥분하고 그러세요.
어머님이야말로 그이가 일하는 병원에 오시는 게 오히려 불편한 상황을 만든다는 건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리고 어차피 또 뭐가 마음에 안 든다면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일 그만둘 게 뻔할 텐데요. 그리고 이 동네에 가깝고 제일 큰 한방병원은 이곳 한 곳뿐이라 다른 병원에 가려면 차를 타야 돼서 일단 이쪽으로 온 거지. 그이가 있어서 굳이 이쪽으로 온 건 아니에요. 누가 보면 지유 아빠가 한의사 정도 되는 줄 알겠어요. 저희 엄마 진료받아야 하니까 가로막지 말고 그만 비켜주세요. 어머님은 그 말투부터 고쳐야겠어요. 너? 지금 말 다 했니? 교통사고 크게 난 것도 아니면서 엄살 부리는 사돈보다야 건강한 내가 100배 1000배 낫지. 남이 보면 죽을 병 걸려서 온 줄 알겠네. 내 아들 일하는데 신경 쓰이게 하지 말고 나가서 파스나 사붙여. 이제 마음 잡고 겨우 적성에 맞는 거 찾아서 일하는데 왜 방해를 하려 들어? 시모가 지갑에서 3,000원을 꺼내더니 엄마 얼굴을 향해 3,000원을 던졌어요. 저는 엄마 진료를 보러 온 거지 남편을 만나러 온 것도 아닌데 제 앞을 막아선 시모의 행동에 화가 치밀어 올랐고 왜 그런 행동을 하는 건지 더는 이해하고 싶지도 않아 시모를 밀치며 들어가려 하자 저를 가로막아섰고 병원 입구에서 저와 시모의 언성이 높아지자 병원 관계자들이 달려와 말리기 시작했고 시모는 더욱더 흥분하면서 저를 보며 난리를 쳤어요.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일을 하고 있던 남편이 밖으로 나왔고 저와 시모의 마찰을 보더니 기겁을 하면서 달려와 저와 시모 사이를 떨어뜨려 놓자 그제야 상황이 진정이 됐고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았죠. 에휴, 말도 마라. 사돈이 네가 이 병원에서 일하는 거 알고 공짜 진료 보려 하길래 내가 일하는데 방해하지 말고 다른 병원 가보라고 했거든. 그런데 며느리가 나를 아주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면서 여기서 굳이 진료 받겠다잖아. 그러니 내가 속이 안 터지겠어? 여기 병원에서 일하는 직원은 가족들 단순 진료가 무료인 거 알고 있어도 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생각 좀 하고 행동을 해야지. 2달밖에 안 된 우리 아들이 얼마나 눈치가 보이겠어. 그래서 다른 한방병원에서 진료 받으라 했던 건데 이게 내가 잘못한 거니? 우리 아들이 마음 잡고 제대로 일 좀 해보겠다고 땀 흘리며 뛰어다니고 있는데 너는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방해를 하고 있어? 나도 참을 만큼 참았고 더는 너를 며느리로 받아주고 싶지도 않다. 내 아들 인생 방해하지 말고 이제 그만 끝내거라.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대신해 주셨네요. 제가 저 인간 때문에 그동안 얼마나 속이 뒤집어졌는지 아세요? 누가 참고 있었는데요. 이혼은 제가 원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이 병원에서 일하는 직원은 가족들 단순 진료가 무료라고요? 저는 그 말 처음 듣는데요. 저 인간이 어머님한테만 귀띔해 줬나 봐요. 저는 방금 한 말을 오늘 처음 들었거든요. 발은 안으로 굽는다더니 이런 식으로 우리 가족을 무시하고 있던 거였어? 2달 동안 나는 그런 사실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 난리를 친 거예요. 어머님이 왜 이 병원에 있었는지 알겠네요. 가족이니까 진료를 무료로 받을 수 있어서 어머님이 혜택 받으시려고 기다리고 있던 거였죠? 그런데 갑자기 엄마랑 내가 저 인간 일하는 이 병원으로 한꺼번에 오니까 가족 모두 무료로 진료를 받게 되면 저 인간 눈치 보이고 부담 줄까봐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저희 보고 병원에서 나가라고 화를 내면서 3천 원을 저희 엄마 얼굴에 던진 거예요? 나 참 어이가 없어서 아까 왜 혜택 얘기를 하나 했네요. 그래, 나 혼자 진료받을 생각이었는데 사돈까지 받게 되면 내 아들이 눈치가 보일까봐 그래서 다른 병원으로 가라고 한 거였다. 그게 뭐 잘못된 건데?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밖이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잠깐만 좀 비켜보세요. 아니, 이런 형편없는 곳엔 어쩔 일로 오신 거예요? 몸은 좀 괜찮으세요? 전화라도 한 통 주셨으면 미리 준비를 하고 있었을 텐데요. 벌써 움직이셔도 되는 거예요? 제가 일이 너무 바빠서 처음 입원했을 때 찾아뵙고 그동안 못 갔었어요. 아이고, 원장님이 여기서 일을 하고 계셨어요? 그때 저한테 한의사라고 얘기한 건 기억하는데 명함 주신 걸 잃어버려서 깜빡 잊고 있었거든요. 보험사에 문의라도 해볼 걸 그랬네요. 다른 지역에서 계신 줄 알았죠. 여기 병원인 줄 알았다면 진작 와볼 걸 그랬어요. 제가 요즘 사고가 난 이후로 계속 두통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어지럽기도 하고요. 다 제 잘못이죠. 그때 앞만 똑바로 보고 운전했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정말 죄송합니다. 일단 예약 진료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자리에 앉아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최대한 빨리 안내해 드릴게요. 그런데 무슨 일 때문에 병원 앞에서 목소리를 높이셨던 거예요? 대충 보니까 상황이 많이 안 좋아 보이던데요? 아니, 잠깐만. 그러니까 내 아들이 근무하는 병원의 원장님과 교통사고가 난 사람이 안사돈이었다는 거예요? 아니, 이런 상황은 미리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야? 저도 사고를 냈었던 여자를 그 자리에서 처음 봤었어요. 보통은 보험 처리로 끝나기 때문에 얼굴 볼 일은 없을 줄 알았는데 한의 원장이라는 그 여자는 이미 사고가 났을 당시 병원에 같이 있었고 명함까지 줬었는데 그걸 잊어버린 거였어요. 엄마는 제가 직장에서 근무하던 도중 교통사고가 났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병원으로 오다가 저까지 문제가 생길까봐 퇴근 시간에 맞춰 연락을 했던 거였어요. 전화를 하셨을 때도 병원에 볼 일이 있어서 들렸다고 하셨지 교통사고 소식은 끝까지 숨기셨어요. 나중에 병실로 들어오고 나서야 알게 된 거였죠. 그 사이 사고를 냈던 한의 원장은 돌아간 상태였고 저는 그런 사실을 모르고 있던 거였죠. 엄마도 정상적인 보험 처리는 끝이 났었기 때문에 그 여자에게 연락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았어요. 그런데 동네 한의원에서 근무하고 있었을 거라곤 전혀 모르고 있었죠. 남편과 시모도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는지 많이 당황스러워하는 얼굴로 분위기를 살피고 있었는데 제가 원장님한테 여기서 새로 근무를 하게 된 사람이 저희 남편이라고 얘기하면서 좀 전의 상황을 대충 설명을 했어요. 시모가 난리친 상황에 대해 알게 된 원장님은 얼굴 표정이 굳어버렸고 시모는 거품을 물면서 최대한 상황을 좋게 풀어나가려 했지만 분위기는 좀처럼 회복이 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가족들끼리 잠깐의 오해로 인해 생기게 된 일이니 좋게 넘어가길 원했지만 원장님은 좀처럼 용납이 되지 않는 듯 했고 시모는 이 문제로
자기 아들이 한의원에서 잘리게 될까봐 머리를 숙여 소란 피운 거에 대해 사과를 했어요. 남편은 한의원에서 잡다한 일과 탕전실에서 약을 다리고 청소까지 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요. 바쁠 때는 수납도 같이 한다고 들었는데 월급은 얼마 되지 않아도 꾸준하게 일을 할 수만 있다면 저는 그걸로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였으니까요. 그래서 저도 최대한 상황을 좋게 정리하려고 원장님한테 오해가 있었다는 걸 설명하려 했는데 그 순간 한의원에서 일하던 여자 직원이 갑자기 남편과 같이 일을 하지 못하겠다면서 눈물을 터뜨렸어요. 그러자 주변에 있던 다른 여자 직원들도 똑같이 남편이 일을 그만두길 원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당황한 저는 그 여자 직원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제일 먼저 입을 열었던 여자 직원이 남편의 손에 있던 핸드폰을 가리켰어요. 그러자 남편은 급하게 핸드폰을 숨겼고 원장님이 핸드폰에 뭐가 있는지 물어봤지만 횡설수설하면서 말을 더듬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제 핸드폰에 뭐가 있겠어요? 요즘 배워야 될 업무가 많아지다 보니 잊어버리게 될까봐 핸드폰에 자료들을 저장해 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직원들이 광진 씨가 그만두길 원하는 거죠? 그 핸드폰에 뭐가 들어있길래 여직원들이 눈물까지 흘리는 건지 제가 이 병원의 원장으로서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오해라면 지금 이 자리에서 해결하는 게 좋은 거죠. 제가 좀 전에 문제로 광진 씨가 우리 병원에서 계속 근무하는 게 맞는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직원들이 그만두길 원한다고 얘기하는 것 보면 제가 모르는 뭔가 문제가 있겠죠. 당장 핸드폰 안에 뭐가 있는지 확인시켜주지 않는다면 경찰에 신고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끝까지 안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쩔 수 없죠.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되겠네요. 도대체 뭔데 그래? 왜 숨기고 말을 하지 않는 건데? 당신이 떳떳하면 핸드폰을 보여주면 되는 거잖아. 상황을 왜 계속 악화시키는 거야? 여기에서도 잘릴 거야? 그래, 일단 빨리 보여줘라. 이러다 여기서까지 잘리면 어쩌니? 네가 여기에서 일하는 게 즐겁다고 했었잖아. 적성에 맞는다며. 그럼 오해를 풀어야지. 원장님, 저 사람이 일을 배운답시고 핸드폰으로 자료를 촬영하는 것처럼 행동하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실제로는 그게 아니었어요. 저만 이상하게 느끼는 줄 알았는데 다른 직원들도 저처럼 똑같이 느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희들 모습을 촬영하고 있던 거였어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지워달라고 했었는데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면서 끝까지 아니라고 하잖아요. 너무 불쾌하고 같이 일하는 게 힘들 정도예요. 맨날 말로는 5살 된 자기 딸 먹여 살려야 한다면서 온갖 불쌍한 척은 다 하고 뒤에서는 저희들 촬영하는데 얼마나 기분이 더러운 줄 아세요? 원장님도 아마 촬영했을 거예요. 당장 경찰에 신고해 주세요. 저는 여자 직원의 말을 듣는 순간 경악을 했어요. 제가 전혀 알지 못했던 남편의 또 다른 모습에 입을 다물지 못했고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서 남편이 쥐고 있던 핸드폰을 빼서 확인을 해보려고 했지만 저에게도 끝까지 주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갑자기 그 자리에서 도망까지 치려고 하길래 한의원에 있던 사람들이
남편을 밖으로 못 나가게 막았고, 잠시 뒤 경찰이 오면서 남편이 들고 있던 핸드폰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충격적이게도 다른 여자 직원들과 원장님의 사진들이 수두룩하게 들어 있었어요. 한방병원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남편 빼고 거의 다 전부 여직원이었는데, 원장님이 남편을 채용했던 이유는 남자 직원도 있어야 안전할 것 같아 채용을 했던 거였는데, 그게 엄청난 실수였다는 걸 알 수 있었죠. 글로는 모든 걸 다 설명하긴 어렵지만, 요즘 핸드폰의 기능이 상당히 좋아서 줌으로 확대해도 화질이 깨지지 않는다는 걸 이용해 상당히 많은 사진을 촬영했었어요. 남편은 그냥 호기심이라고 설명했었지만 그건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결국 여자 직원들과 원장님은 남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저도 그런 남편한테 너무 큰 실망을 해서 더는 함께 살고 싶지 않아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정말 많이 참고 살아왔었는데 또다시 저에게 상처를 준 남편과 더 이상 살아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시모는 그 자리에서 원장님과 직원들한테 무릎 꿇고 용서를 구했지만 선처는 없었고 결국 법의 처벌을 받게 되었죠. 그렇게 남편과 저는 현재 이혼을 한 지 3개월이 지났고 법적으로 완전히 남이 되었습니다. 시모는 제가 남편과 이혼을 결정했을 때 자신이 했던 잘못에 대해 용서를 구했지만 저는 더 이상 같이 살고 싶지 않다고 반품하겠다며 어떠한 말도 들어주지 않았어요. 남편은 경찰 조사를 하다가 추가적으로 또 다른 범행을 저질렀다는 게 밝혀졌고, 그동안 다른 회사에서도 근무를 하면서 이 문제로 직원들에게 안 좋은 시선을 받아 퇴사를 한 거였어요. 일이 커지기 전에 남편이 퇴사를 해서 저는 전혀 알지 못했던 거였죠. 결국 전에 있었던 일들까지 전부 다 밝혀지게 되자 남편은 가중처벌을 받게 되었고 징역 4년의 형을 받았습니다. 이 문제로 시모의 동네에서는 한바탕 난리가 나서 지금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했다고 들었어요. 저는 제 딸의 친권을 받아내었고 저도 엄마와 함께 다른 지역으로 이사할 생각이에요. 처음엔 호기심이었겠지만 그걸 알면서도 똑같은 행동을 반복했다는 건 범죄 행위를 인정하는 거니 제 딸도 교육상 안 좋아질 것 같습니다. 친권 포기각서를 받아내길 잘한 것 같아요. 그동안 정말 열심히 살아왔었지만 그 시간이 너무 아깝기만 하네요. 앞으로는 저희 가족에게 좀 더 밝은 날이 찾아왔으면 좋겠어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